자, 이번에 볼 곳은 이제 그 신동기에 있는 강서신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동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75페이지 펴보세요. 자, 청조가 의하단 운동으로 열강에게 무참하게 짓밟히자 서태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서양의 군사를 실감하고 이에 외국의 장점을 취하고 중국의 단점을 본쳐서 부강을 깨하려는 때늦은 개혁과 함께 신정을 선포했다. 신정의 그 추진자들 보면 원세계, 그다음 유곤일, 장지동 이런 사람이 지방장관 추축을 이뤘다. 자, 신정의 내용을 보면 36개 사단의 신군 창설, 그러니까 이제 36개 사단을 더 추가해서 이제 창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군사학당 설치, 상부의 창설과 실업진흥, 과거제 폐지, 지방학교의 설립과 유학생 해외 파견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혁신적이었다. 자, 이러한 개혁은 이미 범법화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나 100일 천하로 이제 끝났으므로 그때의 개혁들을 많이 본던 것이다. 그리고 1905년 7월에 청조는 현장 시찰단을 이제 궁이와 일본에 파견하여 그 파견하고 이듬해 앞으로 9년 후에 입헌군주제 실시할 걸 선포했다. 어 이게 9년이지만 이제 그다음 청원운동이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다시 6년으로 이렇게 단축됐죠. 1908년에 장건 등이 조속히 입헌제 실시를 청원하자 각성의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자위국을 중앙에는 자정을 설치했다. 그런데 1908년 10월 50년간 실권을 장악하고 총조국의 정치적 혼란을 몰아놓은 서태후가 강설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망했다. 2살 된 부위가 이제 즉위하니 이가 중국 역사상 마지막 황제 성통제다. 자, 성통제에 붙인 순치환 대풍은 섭정왕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원군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그 대원군이죠. 그래서 이제 섭정왕으로 이제 실권을 잡고 자신의 정치에 방해가 되는 지배총독 겸 북양 대신이었던 원세균을 면직시키고 장건 등의 국회 개설 청원을 거부했다. 자, 이에 신정의 개혁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되돌리자 이에 이제 입헌파의 실망은 크고 대립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때늦은 신정 개혁 추진은 의회의 충격을 중국 사회에 주게 되었으니 낡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신해혁명과 청조 멸망을 역사적 전개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강서 신정의 영향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자, 정치 군사적 북양 6개 사단을 창설로 그 당시 이제 북양군을 이끄는 원색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켰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신군은 36개로 이제 창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제 그 중에 북양군,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는 그 부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창설로 북양군을 이끄는 원색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켜 북양군을 배경으로 막강한 원색의 군벌에 등장을 가져왔고, 이것은 결국 청조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 후 대부분 신설된 세금이나 종래 세금을 올리는 중세도 어, 충당되었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을 가연적세로 하여 전부는 물론이고 각종 상품 유통 과정 임의를 징수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파산에 직면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노동자들이 수탈의 대상이었다. 그럼 이들은 청조에 대한 등을 돌리고 적극적인 반세 투쟁을 전개하면서 청조 타도를 나서게 됐다. 자, 세 번째로는 과거 제도의 폐지와 신식학교 설립, 그리고 다수의 해외 유학생의 파견으로 정통적인 독서인 사대부층과 의식구조가 전환하는 새로운 지식계층, 이들이 이제 혁명운동을 주도했죠. 탄생시켰는데 이들이야말로 근대적 시민계층으로 청조를 타도하는 데 성공으로 혁명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해외 유학생 중에 또 신군 지도자도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신해혁명을 이끌 때 큰 주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적혀 있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강서신정 내용이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볼 게 한의로 넘어가서 이제 혁명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맹회등 혁명파들이 형성됐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그 동맹회 전에 이제 봉황파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봉황파를 좀 잠깐 설명하고 나서 동맹회 넘어갈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보안파라고 해서 이제 동맹회와 이제 혁명파와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립각을 좀 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보안파는 예전에 범법파들이죠. 개혁 실패 후抗议와 양계초가 일본과 미국에 망명했는데, 그때 정문사를 조직하고 신민총부와 정론을 통해서 근대사조와 해외사정을 조기에 소개를 했다. 자, 청조를 인정하고 입헌군주의를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 청조타도 혁명론에 반대했고, 그리고 이제 신사층의 지지를 받았다. 예, 국내 입헌파 신사층의 지지를 받았고, 또 동경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신민총부하고 이게 이제 보안파 잡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맹의 기간지였던 그 민보하고 또 대립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뭐냐면 논쟁을 이제 펼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혁명파하고 이제 뭐냐면 민보 간의 논쟁 내용이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청나라 정부의 유지 여부와 공화 정권의 관리 문제, 사회혁명 문제 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해갖고 그다음에 동경에 있었던 신민총부와 민보 간의 논쟁을 이제 펼쳤는데, 이때 신민총부에 이제 주필로 나섰던 사람이 양계초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혁명파가 우세한 과정에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나라 정부의 유지 여부는 보안파 같은 경우에는 청조를 유지한 채 민주 입헌보다는 군주 입헌이 낫다. 입헌 군주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혁명파 같은 경우에는 청정부의 봉건 전제를 타도하고 민주공화 체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화 정권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봉황파는 중국인의 민지가 깨어나지 못하여 공화 국민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화정 시장을 반대했고, 근데 혁명파 같은 경우는 민지가 이미 깨어났고 중국이 흥하게 하려면 민주공화정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사회 문제에 관련된 문제에서 보면, 자, 보안파는 중국의 사회 경제 조직은 근본적으로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혁명이 힘들고, 그다음에 뭐 민생주의, 토지 문제 이런 것들 반대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냐면 삼민주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혁명파는 정치혁명과 함께 사회혁명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서로가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안파의 이제 뭐냐면 반대쪽이 혁명파죠. 혁명파는 이제 강도 가면 읽겠지만 그 출발점이 됐던 게 손문의 활동에서 출발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손문이 이제 하흥중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냐면 본국을 다스려서 홍중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홍중회를 이제 만들고 나서 홍중회가 강주거봉이라든지 해주거봉 같은 거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다 이제 그 혁명파가 계기가 이제 확대됐던 게 뭐냐면 거화운동이죠. 거화운동 또는 거법운동도 비슷한데, 거화는 아라사, 그러니까 러시아를 반대하는 운동이고, 거법은 이제 파국, 그러니까 법국이죠. 이게 법국이 이제 중국어 타국어라고 읽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를 얘기해요. 프랑스를 반대하는 운동인데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의아단 사건 이후 만주에 군대를 파견하고 철수하지 않자 일본 유학생 중심으로 의용대를 결성했는데, 의용대가 결성되니까 청조가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구실로 혁명을 도모한다라고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청조가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얘네들 잡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갖고 이제 거항 운동이 뭘로 바뀌냐면 반청 운동으로 바뀌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러시아나 이렇게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이제 침략하냐. 이거는 청조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청조와 제국주의 모순이 폭로화되고 청조의 무능력, 혁명 등을 주장하게 되고 반제국주의보다는 청조타도를 앞장서게 되죠. 거화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혁명단체들이 형성되는데요. 이때 이제 지역별로 하흥회, 강복회, 뭐 가학보습소, 예국학사 이런 것들이 조직돼요. 그래서 하흥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호남성을 이제 뭐 필두로 해갖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강복회는 주로 이제 저쪽 강남 쪽, 그러니까 이제 강도 그 강서나 강동 지역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하흥회하고 강국회가 이제 흥중회하고 합쳐갖고 동맹회가 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혁명 조직들 보면 지역별 중심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일단 중국 땅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어나 문화나 습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서로 못 믿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이제 결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항해, 강북해, 흥중해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과학 보스토나 예국학사 이런 것도 있는데 예국학사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소보안이 발생됐어요. 이거 소보는 뭐냐 예국학사가 이제 뭐냐 만들어진 소보라는 잡지에서 그 당시 이제 추용의 혁명군을 실었는데 그것 때문에 탄압받은 사건은 소보안이라고 불려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공진회나 문학사 같은 거 있는데 이들 회원들이 이제 신군혁명에 이제 신군에 참여해 갖고 신군 장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창혁명의 어떤 초기 중심 단체가 이 공진회와 문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지역별 조직 관련 혁명 조직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했고 그러면 인제 이런 조직들은 인제 합쳐 가지고 만든 단체가 인제 뭐냐면 동맹이죠, 동맹회. 예. 그래서 동맹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공익력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성별 중심으로 혁명 조직을 넘어서 전국적인 차원의 혁명 조직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세계 단체 흥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자인데 자 흥중회, 하흥회, 강북회가 병합되고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0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강령을 내세우는데 그때 내세웠던 강령이 구제단로, 회복중화, 창립민국, 평군 집권이야. 예. 그러니까 구제단로라는 거는 뭐냐? 자 단로라는 건 오랑캐죠. 오랑캐를 물리치지 하라는 뜻이야. 회복중화라는 것은 중화를 회복하고 창립민국이라는 것은 민국을 세워서 평군 집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 땅값 시세의 차익을 그 환수해서 그 매수가와 매도가의 그 땅값 있잖아요. 집가가 이제 처음에 산 그 매수가하고 갖다 판 그 매도가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익을 이제 국가가 환수해서 공공이익에 인제 뭐냐면 공공자원을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평균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구제단로하고 회복중화는 민족주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창립민국은 민권주의를 얘기하고 평군 집권은 민생주의를 얘기하는 삼민주의가 이제 반영되는 거야.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이제 동맹의 기간지로서 민보가 있죠, 민보가. 이 민보도 외워 두세요. 요것도 인제 예전에 그 기출문제에 좀 언급됐었어, 예문으로. 그 민부 발간사를 통해서 구삼민주의를 내세웠고 자 그리고 인제 혁명의 전개 그 3단계 방안으로 국민정부 건국대강에 명시를 했는데 군정, 훈정, 현정을 내세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대충 혁명파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혁명운동은 1894년 손몬 등이 청조를 타도하고자 치죠. 하와이에서 흥중회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면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하와이 흥중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하와이 흥중회를 최초의 혁명단체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도 있어. 그래서 이제 고인문사라고 하는 양구원이 만든 조직이 최초의 혁명단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흥중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하와이 흥중회.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폐색이 짙어가던 때에 느낀 망국의 위기의식이 동계되었다. 손문은 다음에 홍콩에서도 흥중회를 만들었다. 참고로 이제 이 손문은 강동성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역 출신이 인제 지역이 강동성이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인제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병경혁명론에 입각해서 그 뭐냐면 주로 인제 그 강동에 입각해서 강동이나 강서 지역에서 주로 폭동이라기보다 인제 봉기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예. 송문이 한 10번 이상 일으켰는데 대부분 인제 자체 군사력도 없이 객군이라든지 뭐 해당 세력들이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신도 많이 당하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 근거지가 그러다 보니까 홍콩 자체가 이 강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흥중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들어 기축민중을 동원해서 강주성을 이제 무역 점령하는 등 최초의 반청 봉기를 계획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강주 봉기나
그다음에 이제 해주 거봉 같은 걸 했어요. 강주 거봉이나 해주. 해주는 강동성에 있는 그 당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근데 이때 이제 동원했던 병력들은 되게 비밀 결사 조직들이에요. 해당 세력들이죠. 해당들이 예전에 대개는 반청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원했는데, 문제는 이 해당들이 통제가 잘 안 돼. 거기다 이제 뒤통수를 때리고 이제 배신도 때리니까 하여튼 이 강주 거봉하고 해주 거봉이 실패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 부분이. 강주 거봉하고 해주 거봉이 동맹에 익혔다. 이게 오답 처리됐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동맹이 이전에 흥중이가 일으킨 거야. 강주 거봉하고 해주 거봉은.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다시 인제 실패로 망명길에 올라갔고, 이때 런던에서 천국공사관에 억류당했어요. 예. 그래 갖고 런던에 갔다가 인제 천국공사관에 잡혀 갖고 억류당했는데, 어 지금도 그렇죠. 중국이 지금 요즘에 비밀 결사를 그 해외에 자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 하여튼 그때 인제 그 런던에서 천국공사관에 억류당했는데 나중에 인제 간신히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무명의 인제 소문이 전국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인제 인지도를 쌓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인제 그걸 런던 피납 사건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런던 대사관 피납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소문은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려졌고, 억류에서 인제 풀려난 후에 대형 박물관에 드나들면서三민주의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참고로 요 대형 박물관은 어마어마한 그 도서관이죠. 예, 박물관이면서. 그래서 마르크스도 이 자본론을 쓸 때 이제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있었는데 요게 들락거리면서 자료도 찾아보면서 썼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1900년 외화단 사건을 전후에 손문은 이홍장을 황제에 추대해 양강 지방을 독립시키는 모일라다 실패했다. 이어 강동성 해주에서 봉기를 조직해 2만 명을나 모을 수 있었으나 외부 지원의 이제 두 줄로 역시 실패했다. 그래서 해주 봉기 앞에 이제 강주 봉기하고 함께 흥중에서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손문이 비밀 결사 중심으로 제한적인 봉기를 도모하고 있던 중 위화단 사건은 청주의 존재 근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대상으로 한 혁명 주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무슨 운동하고 연결되냐면 거화 운동. 그다음에 거화 운동과 함께 그 당시 겁법 운동도 같이 했어요. 네, 겁법 운동이나 거화 운동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진보적인 학생이나 지식인들에게 청조타도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 거화운동이었다. 자, 러시아는 의아단 진압 후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주의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해 이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 아래 두려고 했다. 자, 일본에 유학을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러시아에 저항하기 위해서 의용대를 이제 결성하고 학생군을 조직했다. 자, 이들은 많은 유학생 호응을 얻었으나 청주는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구실로 혁명을 깨한다고 탄압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의 압력을 줘서 막 탄압을 가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청주에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이 운동이 방향이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반청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예. 이 저항 운동이 청주의 탄압을 실패한 후 일본 유학생들 생계에는 어디가 그냥 일본 유학생 생계는 본격적인 혁명 운동이 싹텄다. 잠깐만, 이게 끊어서 있는데, 예. 유학 생계, 아니 유학생 안에는 유학생 그 사회에서 의미죠. 자, 본격적인 혁명 운동의 기운이 싹텄다. 자,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직한 단체가 모태가 되어 국내 반청 혁명단체 하흥회, 강복회 등이 설립되었다. 종래 반제국주의 선정이 반청혁명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선전으로 한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반제국주의에서 반청혁명으로 바뀌었다. 왜 무능한 이게 제국주의 열강대에 침해받냐? 다 무능한 청나라 때문이다. 이런 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지역별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청일전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두 개 파별로 나눠졌죠. 범법파하고 혁명파 이렇게 나누는데, 범법파는 이제 나중에 그 범법 자강 운동을 했고, 이들이 도망가서 이제 일본의 보왕파를 만들죠. 혁명파가 이제 이때부터 청일전쟁 이후부터 만들어졌는데, 자, 흥중회가 이제 최초의 혁명 단체죠. 하와이 흥중회가.
그리고 나서 거하운동이 이제 있죠. 위화당 운동 때. 그래서 하흥의 강복회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요런 세 개 단체가 합쳐서 동맹회가 만들어지고 동맹회 기간지가 민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안파하고 이제 보안파 신민총부하고 앞에서 설명한 동맹의 민보 간의 논쟁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요런 그 흐름들을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흥이하고 강복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볼게요. 자, 하흥이 같은 경우에는 호남성 장사에서 일본 유학생 중심의 출신의 하흥이나 송교인 등이 성립된 혁명단체고, 오랑캐를 모난하고 중화를 부흥한다는 구을 내세웠어요. 비밀결서 연락해 장사에 공개하려다가 발각되어 중심 인물이 대부분 일본을 망명했다. 이렇게 있고요. 강복회인데 강복회 앞에 설명하기 제가 잠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강목회가 강동 지역이 아니라 상해 지역이야. 제가 잘못 설명했어. 예. 상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그 혁명 조직이거든요. 아이고. 강복회를 보면 1904년에 상해에서 최원배, 장병리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혁명단체로서 한족을 강복하고 우리 강사를 되돌려 받자라는 구를 내세웠다. 강소 절강 지역의 지방에 반천경을 추진했고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시기 때 추용이 혁명군 같은 선전책자를 널리 익혀 급진적인 이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장병익이 그 혁명군을 소개하는 글을 소보라는 잡지에 이제 뭐냐 실었다가 추용과 함께 투옥된 옥골 시드는 피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 한층 그 뭐냐면 더 널리 알려졌죠. 이걸 이제 무슨 안이라고 하냐면 소보안이라고 해요. 소보안. 이게 이제 혁명군하고 소보안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혁명군은 그 추용의 혁명군이 뭐냐 보면 청주의 전제 지배를 벗어나 중국인이 천부의 자유평등권을 회복하고 공화국을 건설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흥의 회원이었던 진천화가 지은 경세준이나 그다음 맹해도 같은 선전책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진천화 관련된 설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호남성 출신 후 하흥에 거쳐 동맹에 입회했다. 일본 유학 중이었던 1905년 12월 일본 문부성이 반포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단속 굴칙에 항의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에서 방종하고 비열하는 등의 비하 신문을 신자 이에 분격과 유서를 남기고 30세의 나이로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했다. 예, 진천화라는 인물이고요. 자, 그다음 일본 정부가 중국 유학생 단속을 구치를 만드는데 항의해 진천화는 바다에 투신해 죽은 사건은 그의 혁명 주장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청조가 대외적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이 멸망한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청조를 타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예세 운동이 반청정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거항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거항 운동을 이제 계기로 해서 반청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유학생들이 그 변발을 다 잘라버리고 장발로 하거나 단발로 해버립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발하거나 장발했다. 이 말은 뭐냐? 그 청나한테 개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혁명활동의 전개와 동맹을 해볼게요. 국내에서 혁명 기도가 자결된 뒤 망명길에 나선 선무는 비밀 결서부터 이제 유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기로 지식인 유학생 사이에 혁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청조가 신식 개혁 정치를 펴면서 이게 있었거든요. 네. 신식 개혁 정치를 펴면서 해외에 많은 유학생들이 나가 있었다. 그 중에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유학 경기가 싼 데다가 중국인데 구미의 말과 글보다는 일본 말과 글을 배우기 쉬웠기 때문에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렇죠. 특히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있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을 통해 유학생 사이에 혁명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유학생이 많이 갔어요. 네, 일단 가깝고 가성비 있게 쉽게 또 서구의 여러 가지 학문들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갔는데, 자, 뭐 이렇게 했고, 자, 1905년 7월 일본에 도착한 손무는 하흥과
송교인을 만나서 과거에 지역별로 전개됐던 혁명 활동을 통일하게 됐다. 그래서 7월 30일 날 각 혁명단체대 대표 70명의 준비회를 열어 중국 동맹이라는 공식 명칭을 통과시키고 손모이 1903년에 이래 사용했던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세우고 집권을 편군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보왕의 16자 구호죠. 보통 중국 애들은 이렇게 이제 내자 끊어갖고 16자로 이제 하거든요. 구제달로 회복중화 창립민국 평군 집권.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8월 20일 날 동맹의 정식 창립대회가 열어 송문이 총리에 추대되었다. 이로써 이제 손문의 주도 아래 기존의 혁명단체인 홍중회, 하흥회, 강복회 등이 소속되어 있던 혁명운동가들은 급진적 유학생들이 급진적 유학생들이 통일적인 혁명단체를 조직한 것이다. 그래서 동맹의 창립 후 기간제로 민보가 창간돼 혁명성전을 몰두했다. 자, 민보 되게 중요하죠. 1905년에 창간된 중국 동맹의 기간지로서 월간지였다. 1910년에서 26호 정간되기까지 혁명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 민보 외워두시고요. 자, 민보의 발간사를 통해 손문은 민족, 민권, 민생주의의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걸 삼민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구삼민주의라고 해요. 나중에 제1차 국공합조 때 이제 했던 삼민주의를 신삼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계속 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도 이제 있는데 이게 비교를 좀 해보면 자, 구삼민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동맹의 결성 때 이제 구삼민주의를 내걸었고요. 그때 이제 민보에서 그걸 반포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신삼민주의는 제1차 국공합작 때 이제 뭐냐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좀 약간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위에 있는 것은 신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이야. 이 사료는요.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좀 이따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민족주의는 이제 구삼민주의부터 볼게요. 이민족이 세운 만주족을 타도하자. 한족 그 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한족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주를 타도하자는 게 민족주의인데 이에 반해 신삼민주의는 오족통합, 반쟁주의를 내세요. 이 오족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중국의 5개 큰 민족이 있죠. 한족, 만주족, 몽골족, 해족, 장족을 통합하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소수민족도 통합하자. 그 논리가 오족통합인데 자, 여기에서 왜 그렇게 넘어가냐? 한족 중심에서 오족통합 넘어가냐? 이거는 그 뭐냐면 양계초의 위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래요. 양계초가 이제 신민총고에서 이제 그 논쟁을 할 때, 그러니까 양계초가 이제 앞에서는 신민총고 주필로서 민부하고 논쟁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을 이제 논쟁했냐면 여러 가지 논쟁 중이지만 민족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민족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동맹에서는 민족의 범위는 한족에 국한돼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양계초가 이걸 비판했죠. 민족의 범위를 한족에 국한을 시키고 하면 그 많은 영토를 지금 거의 60% 영토를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계초는 중화의 범위를 좀 넓혀서 대민족주의를 내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몽골족, 만주족, 그 다음에 여러 소수민족들 중화민족으로 해갖고 다 포괄해갖고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계총의 대민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신혁명 이후에 이제 정권을 딱 장악하니까 이제 혁명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범위를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오족통합, 대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영향을 주죠. 지금 중국은 중화민족을 되게 강조하잖아. 근데 이때 중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한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56개 소수민족을 다 포괄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뭐냐면 지금 중국의 영역을 뭐냐면 합법적으로 계속 영구히 고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데 자, 이런 그 양계초의 생각이 그 신삼민주의 오족통합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사회부나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요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강조할 때 이 부분 강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고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예전에 나왔어요. 이게 09년 개정인가 그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민권주의 볼게요. 민권주의라는 것은 이제 구산민주의에서는 전제 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건설하자. 이 주권제민이잖아요. 그래서 헌법과 총독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 되고 보통선거권과 위의 설립을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 민권주의는 이제 신산민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막상 공화국이 탄생되는데 이 공화국이 제대로 된 공화국이 아니죠. 예, 구체적인 어떤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군벌을 해서 공화국의 적을 제거해야 되고 구체적인 이제 제도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부결권, 사권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5권 분리를 내세우죠. 이게 이제 민권주의 주 내용이고 민생주의 같은 경우는 평균 집권을 강조해요. 평균 집권. 평균 집권은 뭐냐 하면 토지 매수가하고 매도가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에 회수해서 다른 공공부자의 부분에 투자하는 정책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그 뭐냐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손문이 차용을 한 건데, 자 이건 뭐냐 토지 공개념이라고 보시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매도가가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매수가가 그 100만 원이다. 근데 매도가가 이제 집을 파니까 150만 원이다. 이걸 개인이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 차익을 국가가 한수해 갖고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야. 어. 왜냐면 이거는 이제 불로소득이잖아. 이 사람이 뭐 노력을 통해서 이걸 얻었던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땅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회적 기반이나 이제 이런 공공자본이 이제 포함돼 투입돼 갖고 세금이 투입돼 갖고 이제 땅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개인이 갖냐? 이건 당연히 국가가 회수를 해 갖고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야.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의 어떤 바탕을 둔 사상인데 요게 이제 원래 그 손모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존 헤인과 같은 미국인 그 경제학자가 있어. 그 사람이 주장한 거를 그 손문이 차용한 거야, 요거는. 예. 근데 이제 그 신산민주의에서는 똑같이 평균 집권을 내세우는데 그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독점 대기업체의 국유화, 그다음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 이걸 자본 결제라고 해요. 민중 복리를 추구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산민주주의하고 신산민주주의의 어떤 차이점을 물어본 게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도 이제 뭐냐 국민당주의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신산민주의와 관련된 거야. 신산민주의.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주의. 국민당의 민족주의는 두 방면의 의의가 있다. 하나는 중국 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추구하는 거고, 요때 중국 민족이라는 것은 오족이죠. 오족 플러스 소수민족 대중화주의를 얘기해요. 중화민족을 얘기한 거고,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의 각 민족이 일률적인 평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민권주의라는 것은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간접 민권에 서 다시 직접 민권을 실행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제도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사건을 제시하죠. 그래서 창제, 부결, 관리파멸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사건을 이제 제시했고, 그러니까 파면, 창제, 부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잊어먹네. 하여튼 그 사건을 제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5권 분립을 내세웠죠. 5권 분립. 자, 민생주의라는 국민당의 민생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로 집권을 평등한다. 평균 집권인데 이때 평균 집권의 의미는 이제 요때 평균 집권 의미가 다르죠. 분사 삼민주의. 요때 이거는 요거와 연결되어 있고요. 자본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와 자본을 집중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을 방지한다는 의미야. 자,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산민주의하고 신산민주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구산민주의하고 신산민주의 외에도 도중에 몇 개 산민주의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산민주의에 대해서 파고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인고에서는 요 정도 수준만 딱 봐도 그냥 통과. 그 이상 나와버리면 가감히 포기할 빼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집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또 이제 한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삼민주의 내용을 이제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민족주의는 만주족의 총조를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고, 민권주의는 전제 지배 타도와 민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죠. 민생주의는 평구 직권의 평등, 즉 천원의 땅값을 일정하게 하고 현지의 땅값은 소유자에 갖게 돼 혁명 후에 오르게 된 땅값은 국가에게 돌아가게 빈부격차 없는 사회혁명을 일으켜 집집마다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 그다음 민족주의에서 반제국주의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한계가 있죠. 이 구산민주의에 대한 한계가 있어. 그래서 민족주의에 보면 반제국주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 이건 이제 신삼민주의에서는 이제 반제국주의라는 인식이 있죠. 민권주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으며 민상주의는 공상적 선에 다분하고 농촌의 토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 한계도 내포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인 정비된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계와 의의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문 같은 경우에는 혁명을 전개할 때 3단계 그 혁명 당황을 이제 제시해요. 요게 또 중요한데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혁명 전개 3단계 방안을 국민정부 건국대강에 명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군정이고, 그 다음에 훈정이고, 현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가 건설 구상을 했는데, 자, 먼저 군정 단계에서는 뭐냐면 2당 건국이야.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죠. 예. 그리고 이때는 군법이 통하는 단계예요. 예.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청조의 폐단을 일수 및 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군벌과 투쟁하는 국가 건국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군이 장악한 지역의 한정에서 군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때 군은 누가 장악하죠? 당이 장악하죠. 예, 국민당이 장악한 거요. 나중에 이제 국민당이 되는 거죠. 훈정은 이제는 정식헌법은 아니지만 약칭, 그러니까 임시헌법 약법 단계야. 예. 그래서 이당 치국,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죠. 여기는 당이 국가를 건설하는 당이고, 이때는 당이 국가고 정치야. 당군 정이 일치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정형적인 국가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조선노동당이라든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당대회가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다 결정해 보이죠. 자,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왜 이게 시험문이 나왔냐면 장개석이 북벌 끝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내세웠던 게 이 훈정 정치예요. 훈정 정치. 그래서 이 훈정 정치는 이제 왜 내세웠냐?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장개석이 이제 군대는 갖고 있었지만 당내 입지력이 약하거든요. 약하고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 손문을 사상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훈정 정치를 내걸고 이제 자신의 어떤 독재 정치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좀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훈정 정치를 되게 강조했는데,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 소문이 많은 훈정 정치는 뭐냐? 한계성을 장악하고 초보적인 기본법 단계, 약법을 이제 내세우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냐면 아직 그 미지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약간 그 뭐냐면 이게 뭐라고? 민도죠. 민도가 떨어지잖아. 민도가 떨어지니까 민주주의를 당장 실시할 수 없고 지방자치를 통해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문이 민중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민중에 대해서 뭘로 보냐 개돼지 정도 봤다.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얘네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우민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호적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하게 돼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 훈정 정치 후에 이제 북벌 이후에 장개석 정권에서 이제 이용당하죠. 그래서 훈정 강력 6조를 기반해서 독재 정치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예문이 그 밑에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헌정 단계야. 예. 헌법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는 약법이잖아요. 정식 헌법을 통해서 했는데 혁명군의 군사행정권을 다 파기시키고요. 이제 국민이 대총독,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운이시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입각한 정치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마지막 현장 단계야. 그러면 국민당은 이 현장 단계가 언제 하냐? 이건 이제 그 앞에서 훈정 단계까지 쭉 가다가 뭐 헌정 실시한다 많이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1949년에 가서야 헌법을 만들어. 그래서 헌정 단계에 넘어간다는데 49년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중국 공산당이 뭐냐면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시기고 국민당은 이제 그 대만으로 막 도망가려는 시기잖아요. 국부 청대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3단계를 거쳐 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단계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일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소모였던 혁명을 전개한 3단계 혁명 방안을 구성했다. 첫 단계는 군법의 통치로서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람하면서 총조 지배의 모든 폐단을 일수하고 건설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 시기는 최대한 3년을 잡고 그 이전에도 성과가 달성된 다음 단계, 이게 훈정 단계죠. 단계 약법, 그 초보적인 기본법 단계로 돌아가 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하기로 했다. 약법의 시기는 6년을 한도로 하고 그 다음은 헌법 단계로 헌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헌법 단계에 비로소 혁명군은 군사 행정권을 파기되고 그다음 국민의 대총독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된다. 자, 이런 구상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혁명운동의 방향을 세밀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동맹의 혁명 이론은 우술정변 후에 일본의 망명에 있던 캉웨이의 고항해와 그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정립된 것이다. 자, 민보와 고항해 기간제였던 신민총보 간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논쟁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논쟁들이 쭉 얘기하고 있죠. 만주족의 반대는 민족혁명이 필요한가 여부, 폭력에 위한 공화정 정부 수립이 아니면 권고와 요구에 폭력에 위한 공화정 정부의 수립이냐 아니면 경고와 요구에 의한 입헌정부 수립이냐 문제, 소문의 민생주의를 둘러싼 논란, 혁명이 중국의 내당과 열강의 간섭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분할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 통치되어 질서 있게 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이제 좀 전문서를 보면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거까지 볼 필요 없고 앞에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한 부분이 있죠.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논쟁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만 기억을 해주세요. 혁명파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또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상주의적 청년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동맹에는 선전활동 외에도 본격적인 반청 무장 봉기를 이제 했다. 그래서 1906년에 호남과 강서 경계 지역에서 동맹의 본부와 무관하게 회원 몇 명이 비밀 결사와 기타 하층민을 끌어들여 봉기를 일으키다 실패했다. 이 사건을 청주 압력을 받은 일본 정부가 손문을 추방해 손문 등은 베트남으로 옮겨가 서남 변경 지역에서 무장 봉기를 주도했다. 이후 이제 몇 차례 더 봉기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변경혁명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정리를 좀 하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손문이 취했던 이제 혁명 방법이 뭐냐면 변경혁명입니다. 예, 변경. 이 변경혁명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변경 지역, 좀 베트남 지역이나 이제 뭐 강동, 강서 같은 변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이제 북경이나 이런 지역은 청나라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혁명이 일으킬 수는 없고 청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청나라 국가 권력이 상대적으로 좀 못 미친 지역 있죠. 변경 지역, 강동, 강서 지역에서 그 뭐냐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북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북경 정부를 타도하자,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자는 거야. 이게 이제 변경運동이야. 예. 그래서 이걸 입각해서 여러 번 거쳐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문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강주 봉기, 뭐 해주 봉기 그 얘기만 했는데 그거 외에도 10번 넘게 봉기를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죠. 예. 앞에서 그렇지만 자체 군사력 없고 맨날 해당한테 이제 그냥 배신당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에 반해서 장강혁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강은 여기죠. 양쯔강 유역지역. 이 양쯔강 유역지역은 중국의 아주 노동자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신이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뭐냐면 장강혁명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강혁명론은 그 당시에 이제 동맹의 중부총회에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길 중심으로 해갖고 봉기를 해서 장강혁명론이 입각했고, 그 당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뭐냐면 그 봉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장강혁명 통해서 장강지역, 양쯔강 유역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소문의 어떤 이제 그 동맹의 그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거지. 예. 얘네들이 이제 같은 조직이 있으면서 소문만을 안 듣고 장강혁명론에 입각해서 봉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거 이제 연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했지만 결국에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사상과 조직의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 붕괴가 대부분 실패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까지 읽은 거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디까지죠? 여기 어, 이후 몇 차례 더 봉기했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양강 지역, 남강 지역은 오늘날 강서, 강동 지역이에요. 양강 지역에서 이제 소수 무장 세력이 봉기하여 혁명의 근거지 확보하는 이런 전략은 흥중의 이제 소문의 구상이었다. 이걸 변경혁명론이라고 하죠. 대중적인 선전이나 조직 없이 해외에서 무장 세력을 들어와 병방에서 봉기한다는 이러한 전략에는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손문의 베트남 추방 이후에 한흥 등 봉기의 주력군은 비밀 결사로부터 신식군대 옮기면서 지역도 강동으로 옮기는 그런 혁명 발전을 전환했다. 자, 여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비밀 결사에서 신식군대에 옮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해당을 이제 주로 이용을 했는데 얘네들 못 믿겠다. 그래서 신식군대로 옮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죠. 예. 자, 그전에 1908년 호암미의 항응이 이끌었던 홍콩의 항 호암인가 항응 등이 홍콩의 동맹의 남양집을 조직하고 강주 신군 봉기, 강주 항하관 봉기를 추진했다. 둘 다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후자의 경우 동맹의 모든 인력과 재력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금과 무기 반입의 지연, 계획 누설과 총조 등의 대위 등의 위에 하응이 직접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86명이 되는 희생자를 내고 실패했다. 자, 동맹에는 항하강 봉기 실패로 회원의 손실은 물론이고 자신감과 사기면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내부 분열의 경향이 한층 심해졌다. 동맹에는 본래부터 통일적 혁명단이라기보다는 취약점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제 손모는 이게 상징적인 존재였고 실제로 이제 조직 장악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동맹 안에는 그 여러 또 정당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통일적인 조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회원들이 소문의 삼민주의 수용에 다양한 편차를 보였으며 국수주의부터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조직면에서 회원들은 본부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본부도 이미 소문이 일본에 떠나고 회원인 유학생들이 귀국한 뒤로 면목상 기구에 남았기 때문이다. 자, 이는 동맹의 운영의 조직보다는 인물 위주로 이루어진 데다가 소문의 일파는 1907년 이남 선언 변경에서 본계에만 치우쳐 변경혁명론에 입각한 거죠. 본부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회원 간의 토론이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손문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손문이 좀 약간 독선적이에요. 네. 독선적이고 좀 약간 지멋대로 독재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총독의 권한을 이제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일종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자신이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약간 이제 이승만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이를테면 손문이 일본에 떠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처리라든지 무기 구입 문제 등에 대한 장병력 등의 손문을 비난했다. 반소무파는 동맹의 총리직을 항으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보였다. 자, 이런 반발에다가 손문이 변경봉기 노선, 그러니까 병방 그 무장론, 그러니까 병방혁명론이죠. 변경혁명론이죠. 자, 노선에 대한 반발까지도 겹쳐 동맹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요. 자, 1907년 동경에선 양자강 유역 출신의 회원들이 모여서 공진회라는 독자적인 혁명단체를 설립하고 양자강 중심 혁명 공작을 실시했다.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장강혁명론이라고요. 예. 공진회, 그 다음에 동맹의 중부총회,
뭐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 동진회나 이제 이런 단체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런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공진회나 문학사 같은 단체들이 신군의 이제 뭐냐면 혁명세력들을 침투시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신군들이 무창혁명 초기 때 뭐냐면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진의 이 문학사 같은 단체들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동맹이 설립 후에도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한 채 절강과 강서 등에서 혁명 활동을 벌이고 있던 강복회 회원들이 동남아의 강복회 분회를 조직했다. 1910년에는 동경의 장병립을 회장으로 한 강복회 본부를 재건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또 변경봉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송교인 등이 이 동맹의 중부총회를 설치하고 양자강의 혁명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혁명 소문이 그게 동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77번이에요. 자, 이와 같이 동맹의 변경 봉기에 거듭된 실패와 내부 분열로 인해 혁명파는 막상 무창에서 봉기가 이루어질 때는 혁명을 지도할 만한 통일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청조는 의아당 이후에 혼민을 거듭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혁명적인 정세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이제 신정정치에 관련된 또 내용이 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앞에 있던 내용하고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이제 혁명 전화 관련, 신해혁명 전야, 신해혁명 배경 관련된 내용이죠. 네, 전야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좀 이따 읽고 요 관련돼서 또 앞에 이제 혁명과 관련돼서 동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신해혁명의 성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898년에 개혁 실패 후 범법파 지도자인 캉웨이, 양계초 등 일본과 미국에 망명됐다. 자, 이들은 신문 잡지를 이용해 저수활동과 교육을 통해 근대사조와 해외사정을 중국에 소개했다. 특히 양계초의 계몽적인 역할은 중국인의 의식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캉웨이, 양계초를 중심으로 한 범법론자들은 여전히 청조에 그대로 두고 입헌군주의를 전환할 걸 주장하고 청조 타도를 하는 혁명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혁명의 혼란과 국룰 분열을 초래하고 이 틈을 타서 열강이 중국을 분할해서 종국의 열강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나 이 소문을 비롯한 혁명파는 혁명단체 흥중회를 조직하고 청조 타도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한 혁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문도 처음엔 입헌군주의에 지지한 개량주의였지만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청일전쟁이 계기로 해서 이제 혁명파도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중국의 비참한 상태와 청조의 무능과 부패를 실망하여 청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중국의 근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하고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입하는 혁명운동으로 방향을 바뀌었다. 그래서 소문이 이끌었던 흥주에는 그 장정에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한민족 중화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흥중에는 오랑캐를 타도하고 중화를 회복하고 백성을 수입하자는 혁명구호를 내걸고 중국 최초의 혁명단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16자 구호 중에 민족주의, 민권주의까지 나와요. 민생주의, 평균 집권 좀 나중에 나오고요. 흥중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예. 자, 홍중에는 강주에서 최초로 혁명운동을 간행하려고 했으나 밀고자에 의해서 계획이 누설되어 송군은 해외로 만명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귀국한 송군은 의아당 운동으로 청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용해서 해당을 동원해서 해주에서 거병했으나 자, 실패하고 2차 망명 계획을 올렸다. 그러나 해주 거봉은 중국 내에서 이제 혁명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계기가 됐다. 그래서 앞에 이제 강주 거봉하고 해주 거봉이 있는데 요거는 동맹에서 익힌 게 아니라 흥중에서 익힌 거야. 예. 자, 이 무렵 국내에선 소문과 사상을 같이 하는 운동가들이 많아 각자의 혁명단체가 구성됐는데 하중 지방에는 1903년에 러시아 연해주의 점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기로 혁명단체가 생겼고 장보림, 하흥 등이 이들
이들을 이끌면서 혁명운동을 본격화되었다. 자, 일본에서는 혁명파 이외에도 입헌군주의를 고집한 강희, 양계초 등의 부황파와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혁명사주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동경은 마치 중국 혁명의 중심지 같은 감을 주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의 각축전이 마침내 너일전에 터지고, 자,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중국의 혁명 세력들의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혁명파는 이들 전제군주제에 대한 입헌군주의 승리임과 동시에 유럽에 대한 동양의 승리로 간주하여 혁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갔다. 자, 이거는 이제 너일 전쟁에 대한 이제 중국 측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럽에 대한 동양의 승리. 그래서 너일 전쟁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비록 이겼지만 이거에서 그 당시 한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포위적으로 본 거야. 최초로 이제 서양인들이 이겼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 이런 것들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예.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상당히 선진적인 국가다. 그다음에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보내서 해갖고 이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뭐 동묘운동 같은 동묘운동이라는 이런 이제 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안중근 같은 사람은 너일 전쟁을 보고 나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건 동양의 승리다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이토 시노모니가 이제 뭐냐면 그 동양평화론인가 이걸 제시하니까 이거에 대해 강명을 받고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토를 죽이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905년 미국과 유럽을 거쳐 일본에 온 손무는 송규인, 항, 진천하 등과 그 중국 동맹회를 이제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손물 당소 선출했다. 이에 삼민주의, 구삼민주의죠.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 백성을 나라를 세운다. 토지를 군중히 한다는 3대 강령이 채택되었다 했는데 요거 내용이 뭐 틀렸을까요? 동맹회에서 3대 강령이 아니라 제세 4대 강령을 내세우는 걸 앞에 보면 구제단료 여기 하나 빼준 게 이제 여기가 묶어서 있구나. 이게 구제단료 중화해 보니까 회복 중화. 네. 그럼 3대 강령 맞겠네요. 여기를 하나 묶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부터 이제 뭐냐, 신해혁명과 청조의 멸망은, 자, 요거는 이제 청조 말기 때 상황이에요. 이제 막 이제 청조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철도 국유화 문제도 무너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혁명 정세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강서신저 그 말기 때 상황하고 앞에 서술한 내용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자, 의아다 운동의 차옥한 결과에 직면한 청조는 보수적인 배회 운동으로서는 열강을 중국에 몰아낼 수 없다고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청조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1901년에 1월 신식개혁 정치 곧 신정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자,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신식군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지방의 신식학교 설립, 산업진흥을 추진했다. 신정의 과정에서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내 신식교육이 발전하고 일본을 유학 가는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이제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식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신식교육이나 유학의 비용은 과거 시험 준비보다 훨씬 비쌌으므로 과거를 준비했던 상당수 사람들은 새로 형성 중인 신식군대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그 신식군대에 들어갔는데 원래 지금 군대는 이제 좀 약간 지식형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개도국 당시 이제 군대는 좀 약간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갔어. 이건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6.25 직전에 이제 6.25 직후에 뭐냐면 많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사관학교에 갔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신정은 제도 개혁의 핵심을 할 수 있는 입헌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청말 이래 분권 공수와 지방의회 참여를 통해 정치 참여를 주구했던 신사층의 입헌론을 활발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마침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계기로 입헌 운동이 활기를 띠고 고위 관리들까지 입헌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1905년 12월 청조는 5명의 고위 관리를 외국의 현정 상태를 고쳐하게 됐다. 다음해 7월에 귀국한 이들 관리는 속히 입헌하겠다는 의지를 포고하고
5년 안에 입헌 정책을 갖추도록 진언했다. 청조는 현정 준비를 착수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청조는 입헌을 추진함으로써 혁명 세력 기대에 꽂고 이 입헌 자체가 이제 중앙집권적 황제 권력을 강화하는 도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층이 요구하는 지방 분치하고는 좀 대립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자, 입헌 준비 작업이 하나로서 추진된 간제개혁 반영에서 재정 군사적인 중앙 집권화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자, 이 입헌 준비 방침에 따라 개설된 자위국의 기능이 그 입헌파 신사들이 생각했던 지방자치의 거리가 먼 곳으로 지방행政자문기구 정도 격화되었다. 자, 1908년에 청조가 9년 뒤에 국회 개설을 골자로 한 미래의 입헌 대각을 발표하자 청조의 입헌 의도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헌법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확보히 하면서 그를 명문한 도구가 될 뿐이다. 될 터였다. 자, 군주권을 확고하게 해주는 헌법을 국회도 없는 상태 위에서 하사하는 형태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흥정헌법이라는 거죠. 흥정헌법 대각인데 흥정헌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아래로부터 이제 국민들이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헌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황제가 은혜 차원에서 내려준 헌법이야. 이게 이제 정형적인 이제 프로이센 헌법인데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한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형태는 이제 뭐냐면 의회도 없이 이제 뭐냐면 하사한 형태로 제정된 것은 입헌파 신사체 정치 참여 요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야 입헌파 신사들은 1910년 자위국을 중심으로 국회를 1년 내로 속히 개설하고 책임 나격제를 실시하던 청운동을 벌였다. 자, 이들의 움직임은 고위 지방관들도 동조하게 되자 청조는 현종 준비 기간을 3년을 단축해서 1913년에 헌법 반포와 국회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시에 청원운동의 단체를 탄압해 해산시켰다. 그래서 이제 9년에서 6년으로 이제 단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3년 단축했다는 게 뭐냐면 원래 9년 하겠다는데 이거 6년 단축했다는 얘기예요. 예. 3년 줄여가지고. 자, 이에 급진적인 입헌파 신사는 입헌으로부터 혁명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실제 혁명이 일어나자 입헌파 신사 대부분 청조부터 등을 돌리고 혁명에 가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입헌운동 과정에서 청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입헌파 신사 중에 신정의 단어 산업이 진흥되면서 근대적인 상공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열광으로부터 이권을 해소하겠다는 국민적인 대의명분에 의해서 철도 부속권과 강산 채무권을 해소하는 운동을 했는데 이걸 이권 수호 운동이라고 해요. 이권 해소 운동인가? 네. 일단 이권 수호, 이권 해소 운동을 펼치게 되죠. 자, 열강들은 이미 철도 부속권을 획득하고도 기한 내에 철도 부속하지 않는다든가 기타 규정을 어길 경우에 철도 부속권의 이권 해소에 자신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자, 이권 해소 운동은 호북, 호남, 강동을 잇는 철도 부속권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었다. 자, 이 운동의 성공을 본받아 기타 지역에서도 철도 부속권 해소 운동이 일어났다. 그중에 강수와 절강성 있는 그 철도는 영국이 부속권을 따놓고도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입헌파 신사들이 이에 해소 운동을 적극 참여했고 이 운동은 입헌파 신사의 이권 해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자, 그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철도를 자주적으로 이제 부수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일환으로 이제 뭐냐면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그 당시 프랑스가 갖게 됐는데 프랑스가 자금 부족으로 해갖고 이제 개설을 부수를 못하니까 이제 대한철도 주식회사인가 거기에서 이제 철도회사에서 그 해수를 하려고 해가지고 좀 놀려고 했죠. 이거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영국의 부설권 양보하는 대신 영국 차관을 도입해 건설하도록 조건을 내세우고 청조가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입헌파 신사는 차관 거부 운동을 벌였다. 자, 청조가 이제 입헌파 신사로서 이 운동의 중심이었던 사람을 철도에서 사장직으로 사임시키려 하자 절강성 신사층과 그날 청조 사이에 감정 대립이 생겨 그 반청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국유화를 통해서 뭔가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그 국유화 조치 이전에 명령 이전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신정과 입헌의 이제 추진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09년에 강서제와 서태후가 죽고 세살의 성통제가 제기되었다. 석청을 맡게 된 순충왕은 절대 다수의 항족으로부터 구성된 내각을 발표하고 이걸 친기내각이라고 하죠. 친기내각이라는 건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일가친족들을 이제 친기라고 했어요. 원래 친기는 종친불사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해서 안 돼.
이건 종치분리사의 원칙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냐면 친기내각을 구성하고 요게 이제 철도 국유화 명령을 내린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신해 혁명의 이제 뭐냐면 배경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거죠. 이 철도 국유화 운동이 명령이. 자, 황제 내각의 발표는 항족도를 통해 내각에서 황제가 관여함으로써 내각을 황제의 통제에 두는 시도였다. 예. 자, 이에 대해 입헌파 신사들은 항종 내각을 이제 해산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게 됐으나 청룡을 받아들이지 않다. 철도 국유화 명령은 철도를 민영화하여 지방을 부실하게 하며 엄청난 비용을 지방에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 통일적인 철도망 구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통일적인 철도망을 만들고 그다음 비용도 우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건 폭력적인 이유고요. 철도 국유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뭐냐면 그 뭐냐 열강도부터 그걸 이제 담보로 해갖고 차관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야. 예. 자, 철도는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열강은 청주에게 다투어 차관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청주로서는 철도가 훌륭한 수입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의 승인된 민간이 부속권을 취소하고 간설철도 국유화를 결정한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신사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민간인 부속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신사들이 자금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자기 돈을. 거기에다가 이제 신사에 영향력 있는 농민들도 거의 반강제죠. 신사의 압력 등등 해가지고 요걸 이제 뭐냐 자금을 이렇게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자금을 그냥 투입을 했어. 자기 돈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딱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철도를 만들었고 이제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이제 지분을 신사와 농민들이 이제 가지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철도 국유화를 딱 발표하니까 이게 이제 신사들과 그다음에 신사들 강제 등에서 농민들이 좀 투자했다고 했잖아. 채권을 사들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뒤틀어버린 거죠. 얘네들 손해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한 운동이 이제 뭐냐면 전국 각지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철도 국유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권해소 운동을 통해 국민주의적 명분하에 철도 부설권을 되찾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신사층 상인들이 조정의 열강 자본을 빌려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국유화 방식에 맹렬하게 반대했다. 자, 이들은 철도 국유화를 청조가 열강제의 철도 이권을 다시 나눠주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 해수한 민간 철도의 부설 비용 중에 일반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유화 반대 운동 일반민도 참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호남섬을 필두로 일어난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은 가장 격렬했던 것이 사천성 운동이에요. 사천 보로 운동이라고 이제 하죠. 이게 사천 보로 운동이라 가지고 이제 있는데 똑바로 써야 되겠네. 네, 사천 지역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천 폭동이 일어나니까 요 지역에 있는 군대 가지고 진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안에 있는 신군들에게 이 진압을 명령하고 그 명령 내리죠. 그런데 이 무안에 있었던 신군들이 이 명령을 제대로 거부하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거기에 있었던 신군들 안에 있었던 이제 혁명파들이 이 군대를 장악한 다음에 이제 무안 폭동을 일으키죠. 예, 무안 그 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신해혁명으로 이제 확대돼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천성에서는 철도 부속에 대한 모금한 주식총액이 가장 많은 데다가 일반인부터 강제 징수한 성격의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갖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사들이게 한 거지, 신사들이. 게다가 기왕의 모금액 중에 일부는 예금에 두었던 부식은행들이 공항을 파산했고 이 손실분을 주식으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므로 불만이 더욱 고조됐다. 자, 그리하여 사천에서는 철도 국유화에 반대해 철도를 지키자는 운동이 전성에 이제 퍼졌고 이 운동을 청조가 강경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발전했다. 각 지역의 무장 군중이 청교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폭동을 벌이자 청조는 호복성의 군대들 무안에 이제 주둔했던 군대들 사천으로 보내어 이들 이제 진압하려고 했고 사천의 상황이 진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호복성 무창에서 공기를 일으켰다. 자,
그래서 무창봉기, 무한봉기라는데 이 무창은 이제 무한의 무한삼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창이야, 무창. 네. 무창, 항구, 한양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무창죠. 무안의 그 지역이 무안은 이제 여러분들 무안이라고 하죠. 또 코로나도 유명하잖아요, 여기. 예. 자, 하여튼 중국 내 혁명적 정세는 이와 같이 입헌파 신사들 입헌 운동과 이권 해소 운동을 통해 조성된 것만이 아니었다. 청일 전쟁의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차관의 원리금 상황으로 인해 이미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엄청난 액수의 그 위화단 배상금이 부과되자 청조는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 결국 이러한 재정 부담은 세금 증가로 이어져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자, 신정이 선포된 이후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백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세액을 부과되었으며 일반민들에게 신정이 당장 경제적 고통밖에 여기지 않다. 그래서 이때 세금을 이제 가연자세를 막 부과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결국 여러 가지 명목의 잡다한 세금 징수 및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청조 말기에는 소장로 반대 투쟁, 미국 약탈 폭동, 군주민 백성의 폭동, 신정 반대와 학교 파괴 운동, 반기독교와 청조 타도를 내세운 폭동 등 하층 민중들의 다양한 이제 종류의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민중 폭동은 그 자체가 혁명의 목표한 것은 아니었지만 혁명적 분위기를 고조시킨 데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호북성 이제 중심 도시였던 무창에서 신군들이 봉기를 하게 되죠. 앞에 이 신군들은 이제 뭐냐 사천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대기 중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신군에서 이제 문학사나 공진회 같은 그 단체에서 신군 그 뭐냐 자기 혁명 당원들 거기에 파견해 놓고 군대를 군대를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창이라는 곳은 앞에서 무한삼진이라고 해갖고 이 무안에 이제 크게 세 지역이 있어요. 항구, 한양, 무창인데 이 무창에서 이제 봉기를 일어났어. 이 무창 봉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일어난 것이 신해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무창 봉기의 성공은 강력한 혁명 조직이 신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침을 거듭했던 다수의 혁명 단체가 문학사 공진에 귀결되고 이 문학사 공진회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신군을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신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신군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활동을 했다. 청주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혁명파에 위한 꾸준한 선전과 조직 공작이 사병과 하급사관 등에 수용되어 혁명적인 정세를 튼다. 신군 봉기가 가능하게 됐던 것이다. 무창의 성공에 이어서 11일과 12일에 인근의 한양과 항구 등에서 또 봉기에 익혀 신군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창 봉기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제 또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동기에 있는 내용. 예. 자, 신동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79페이지 펴보세요. 자, 청조는 1911년에 안팎으로 가해오는 개혁의 압력을 극복하고 왕조의 암정을 깰 목적으로 새로운 내각을 발족했다. 그러나 내각의 구성원들 보면 13명 장관 가운데 만주한족이 항조 8명, 몽골 귀족이 1명으로 이제 짜여져 있고 관료 대부분이 항족과 귀족은 독점했으며 이를 신귀족 내각이라 한다. 자, 이러한 이제 내각의 설립은 개혁을 원하는 지식인들의 절망감을 줬다. 더욱이 새 내각은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서 철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철도 국유동을 공표했다. 자, 그동안 중국의 철도 부설권이 외국 자본의 독점 경영했던 것을 이권 해소 운동을 되찾아서 민간 자본의 새로운 철도를 건설 중이었다. 따라서 철도 국유화는 청조의 봉건성과 반민족성을 드러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조치로서 사천성을 비롯해서 각지의 철도 국유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전국적인 반조세와 기아 폭동의 농민 투쟁이 확산되었다. 자, 신해혁명에 직접 도화선이 된 거는 1911년 12일. 이걸 이제 보통 상식절이라고 하죠. 제가 발음했는데 상식절이다. 상식절. 상식절이 돼가지고 12 이게 두 개가 겹치잖아. 쌍이 겹쳤다. 12 두 개로 쌍십절이라는데
상십절이 이제 그 중국 국민당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지금 대만에서는 되게 큰 행사예요. 예. 이게 신해혁명은 이제 뭐냐면 그 일어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십절이라는 이제 그 뭐냐면 후일이 있어. 대만에 가보면. 예. 자, 그래서 쌍십절이 이제 무장봉기였다. 무창 상십 10월 10일 무창봉기였다. 그래서 무창봉기에 신군의 하사관과 군사학교 학생들이 익힌 곳으로 무안산진을 제압하면서 호국군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있죠. 예. 요 관련된 호국군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무창봉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넥타이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체력이 지금 딸려 있어. 어저께 잠을 좀 못 잤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래서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